별의 탄생과 그 끝은 인류가 항상 관심을 가졌던 주제입니다. 별들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과정을 겪으며 생을 마치게 되는 걸까요? 지구에서 별을 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래의 기술력을 보유한 우주선을 이용해 별의 탄생부터 최후까지 모든 순간을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별 탐사를 위해 제작된 우주선은 별의 내부를 분석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 여러분이 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별의 일생을 따라가는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별뿐만 아니라 자신에 관해서도 많은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으로 목적지를 설정하겠습니다. 지구에서 1344광년에 위치한 오리온 성운입니다. Destination Orion Nebula. Warp drive system online. Protocol initiated. 3, 2, 1. 우주의 대부분은 텅 비어있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밀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양의 물질들이 모여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지역들이 우주의 도처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도착한 오리온 성운도 그런 곳이죠. 오리온 성운의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별의 요람입니다. 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중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고 있는 보편적인 힘이죠. 성운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중심으로 수축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가열됩니다. 충분히 많은 물질이 중심으로 모이면 별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리온 성운에서는 700개 정도의 원시적인 별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별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별에 해당하지만 지구는 별이 아니라 행성으로 불립니다. 어떻게 별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가능한지 원시 별의 중심을 조사해보죠. Scanning process activated. 우주선의 센서에 들어온 빛에는 이상한 검은 선들이 나타납니다. 별 속의 물질들이 특정한 영역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검은 선은 물질들의 고유한 지문입니다. 따라서 검은 선의 위치를 분석하면 별의 구성 성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별이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빛을 분석하면 뜨거운 별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구성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분석을 토대로 별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함선 안에서 재현해 보겠습니다. Simulation activated. 원시 별을 구성하는 대다수는 가장 단순한 물질이자 우주 전체에 널리 퍼져 있는 수소입니다. 수소에는 양성자라 불리는 입자 한 개가 있고 전자 한 개가 양성자에게 붙잡혀 있는 구조입니다. 중력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수소가 별의 중심으로 몰려들면서 원시 별은 매우 뜨거워집니다. 전자는 그 덕분에 에너지를 얻어 양성자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이러한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같은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석의 같은 극처럼 서로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두 양성자는 합쳐지기를 거부하고 있죠. 그러나 충분히 많은 물질들이 모인 큰 원시 별이라면 중력이 물질들을 더 압축하여 중심 온도가 1000만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시 말하자면 1000도가 아니라 1000만도입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라면 양성자의 속도는 전자기력을 압도할 만큼 빠르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두 양성자는 입자가 매우 가까울 때 작용하는 힘인 강력으로 단단하게 결합합니다. 중심 온도가 1500만도 정도인 태양에서도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제 별에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연쇄적 반응이 시작됩니다. 바로 핵융합입니다. 단단하게 결합된 두 양성자 중 하나는 양전자와 중성리자라 불리는 물질을 방출하면서 정기적 성질을 잃고 중성자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양성자가 방출한 양전자는 약간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양전자는 전자의 반물질입니다. 따라서 양전자는 전자와 만나 두 개의 광자, 즉 빛을 내며 에너지를 방출하고 소멸합니다. 중성자는 양성자에 여러 개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성자가 몇 개든 간에 중심에 양성자 한 개가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수소입니다. 이처럼 모든 물질은 양성자의 개수로 고유한 이름이 정해집니다. 다만 중성자가 하나만 있는 수소보다 무겁기 때문에 이 물질은 중수소라고 불리죠.
그리고 이 중수소에 또다시 양성자가 충돌합니다. 이제 중수소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1개를 가진 헬륨-3이라 불리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름 뒤에 붙는 숫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개수입니다. 이 헬륨-3 2개가 다시 충돌을 일으키면 양성자 2개가 튕겨져 나가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를 가진 헬륨-4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수소에서 헬륨이 융합되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사실 이 반응은 양성자와 중성자보다 더 깊은 단계에서 벌어지지만 지금은 이 정도의 설명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리학자들조차 이 과정을 모두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핵융합 반응의 주인공은 양성자와 중성자이며 양성자가 한 개만 있는 수소와 중성자가 더해진 수소의 역할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소의 기호 옆에 양성자의 개수와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친 개수를 따로 적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원소의 이름을 모두 없애버리고 양일중영, 양일중일처럼 부르는 게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원소 각각의 이름에는 특별한 발견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별의 수소 합성으로 인해 생긴 헬륨은 태양의 스펙트럼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태양신인 헬리오스에서 왔죠. 다양한 원소의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더 관심이 가신다면 원소의 이름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에는 앞서 말했던 태양 흡수 스펙트럼에서 헬륨을 발견한 흥미로운 스토리가 25페이지에 걸쳐 실려있기도 합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는 이 긴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모든 핵 반응을 지금처럼 빠짐없이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식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스 우주선은 핵융합 반응을 이용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인공 핵융합은 별의 핵융합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별들처럼 1000만도의 고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토카막이라 불리는 장치로 자기장을 만들어서 플라즈마를 가두고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결합시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토카막 장치를 이용한 핵융합은 현재 인류에겐 연구 단계에 있지만 2200년에 건조된 이 우주선에는 완전히 작동하는 반응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현생 인류의 생존 가능성은 여기에 달려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아이디어는 별의 핵융합을 관찰하고 충분한 지식을 얻은 덕분입니다. 태양을 포함해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 별은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별의 탄생과 끝의 단계에서 주계열성은 별들의 일생 중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합니다.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덕분에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을 만들어내고 안으로 수축하는 중력과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계열성 단계에서 별의 크기는 대부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태양 질량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별들은 수소를 아주 천천히 태우며 붉게 빛납니다. 별이 붉게 빛나는 이유는 표면 온도가 1000도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주계열성 중에서도 이렇게 작고 붉은 별들은 적색 외성이라고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은 길어집니다. 10% 정도의 태양 질량을 가지는 이 별은 약 3조 년을 살 것입니다. 적색 외성이 3조 년을 산다는 말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사용하는 단위로는 우주적 규모를 설명하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적색 외성의 끝이 어떨지 여기서 관찰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 같습니다. 태양보다 조금 더 큰 질량을 가진 별을 찾아가서 수소 핵융합이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해 보도록 하죠. 우리의 목적지는 황소 자리에 위치한 알데바란입니다. Destination Alpha Tau. Warp drive system online. Protocol initiated. 3, 2, 1. 알데바란은 중심에 수소를 다 써버렸기에 주계열성 상태를 마치고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는 단계에 진입한 별입니다. 거성이라는 이름답게 알데바란의 반지름은 태양의 45배에 달합니다. 큰 반지름만큼 알데바란은 태양보다 훨씬 무거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점은 알데바란의 현재 질량이 태양과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알데바란의 과거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Subject Aldebaran. Time simulation protocol initiated. 사실 알데바란의 반지름은 옛날엔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막 중심의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는 데 다 써버린 알데바란이 있습니다. 알데바란의 중심은 더 이상 핵융합 용광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헬륨은 양성자가 2개이기 때문에 수소보다 반발력이 더 강합니다. 따라서 1000만도 정도로는 헬륨 융합으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의 중심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바깥 껍질엔 여전히 수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밀도가 낮고 온도 또한 1000만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핵융합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죠. 중력은 여전히 주변의 물질을 별의 중심으로 이끌지만 알데바란의 중심은 중력에 대항할 에너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알데바란은 압축과 폭발의 균형점을 상실하고 오로지 수축만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압축으로 인해 바깥의 수소 밀도와 속도가 높아져 다시 헬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온도가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Nuclear fusion detected. 하지만 처음의 핵융합과는 조금 다릅니다. 별의 중심이 아니라 별의 껍질에서 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것이 수소 껍질 연소입니다. 중심에서만 반응이 일어나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알데바란은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알데바란의 표면은 팽창하게 되지만 중심은 중력으로 인해 계속 수축합니다. 껍질은 중심에서 너무나 멀어져 별의 중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지금의 알데바란입니다. 알데바란을 보면 태양계의 운명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50억 년 후면 태양도 중심의 수소를 다 태우고 알데바란과 같은 적색 거성의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계와 지구의 50억 년 후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한다면 아주 가까운 시기에 지구는 온난화 현상으로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 될 테니까요. 우리는 50억 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을 걱정해야 합니다. 알데바란의 과거와 현재를 봤으니 이제는 알데바란의 최후를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Simulation activated. 수소 껍질은 연소하고 있지만 알데바란의 내부는 헬륨밖에 없습니다. 헬륨은 여전히 중력으로 인해 밀집하면서 중심의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중심 온도는 1억 도에 도달합니다. 수소에서 헬륨이 만들어지던 것처럼 이제는 헬륨의 핵융합이 진행될 수 있는 충분한 온도가 확보되었습니다. 중심에 있던 헬륨은 융합되어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헬륨 융합으로 인한 에너지 방출과 중력 수축의 미세한 불균형으로 알데바란의 껍질을 구성하던 물질의 일부는 우주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로 인해 별의 바깥에는 행성상 성운이라 불리는 가스층이 형성됩니다. 밖으로 드러난 별의 핵은 성운의 한가운데에서 하얗게 빛납니다. 이제 알데바란은 적색 거성에서 백색 외성이라 불리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백색 외성은 대부분의 별들에게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수명이 너무 길어 그 끝을 관찰하지 않았던 적색 외성의 끝도 백색 외성입니다. 별은 하얗게 빛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사실 별이라고 불릴 자격을 잃었습니다. 중심에서 더 무거운 원소가 합성될 만큼 충분한 중력이 없기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들은 수백억 년 동안 매우 천천히 식어 흑색 외성이 되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알데바란과 태양이 겪을 마지막 단계이자 대부분 별들의 끝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러한 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백색 외성에는 오로지 중력만이 작용하고 있고 별은 이러한 중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별은 중심을 향해 맹렬히 수축하여 붕괴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백색 외성은 모양과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죠. 백색 외성은 어떻게 자체 중력으로 붕괴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 불리는 물리학 법칙 때문입니다. 베타 원리에 따르면 전자는 같은 양자 상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전자는 서로 다른 공간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백색 외성 내부의 좁은 공간에 가득 들어차 있는 전자의 밀어내는 압력, 다시 말해 전자 축퇴합이라 불리는 힘이 별의 중력 붕괴를 막아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별이 너무나 무거워서 전자 축퇴합보다 중력이 더 강할 수 있다면 별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위대한 천체 물리학자였던 찬드라세카는 이미 1930년 19살에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유니버스의 함선은 찬드라세카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 은하의 또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Warp drive system online. Protocol initiated. 3, 2, 1.